예, 이제 벌써 내일이네요.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. 일단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저희도 뭐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하노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전용 열차편으로 이제 근처까지 왔다가 하노이로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했고요.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에 올 새벽에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하노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두 사람 모두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서 이제 아침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주요 일정, 그다음에 의제, 그다음에 결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셔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. 제 왼쪽으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나와 있고요. 제 오른쪽으로는 한국외대 강준현 교수 모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우리 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. 왜 열차 타고 왔을까요? 무려 65시간이나 걸려서 5시간 비행기로 오면 되는데.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뭐 그 안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물론 이제 찬메 1호로 날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찬메 1호도 상당히 노후했고 그래서 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. 두 번째는 뭐 할아버지 이제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이제 베트남 두 차례 방문했을 때도 열차로 방문했거든요. 아, 그때도요? 예, 그래서 이제 아마 할아버지 코스프레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아마 글쎄요, 뭐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면서 실제 열차 여행을 통해서 중국의 뭐 경제 특구라든지 개발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도 했었는데 뭐 그건 없이 이제 그러네요. 바로 갔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열차가 또 바로 돌아갔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뭐 돌아오는 거는 열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아니다. 추측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아버지죠.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. 싶습니다. 사실 외모도 좀 할아버지 코스프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질문은 우리 강 교수님이 조금 더 말씀을 하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관통한 일정들이 이제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잖아요. 네네. 물론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뭐 주요 어떤 특별 구역을 이렇게 들른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굳이 이렇게 중국을 쭉 관통하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내색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네.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? 그렇게 봐야죠. 왜냐하면 베트남 국경 지역까지 가는 이제 그 코스가 경광선이라고 그래서 북경할 때 경, 예. 그다음에 이제 광주 이렇게 해서 그 코스로 가는 게 쭉 관통해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. 근데 예. 이제 그걸 강조함으로써 뭐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간다.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북한의 후견국이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또 2박 3일 동안 가는 거가 또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비행기 타고 4시간 딱 가면 평양공항에서 손 흔드는 거하고 하노이 공항에서 내리는 거밖에 못 보잖아요. 보여줄 수가 없는데. 근데 계속 2박 3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도 예. 또 국내적으로 지금 글쎄요. 말씀하신 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 많이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거기다 우리 김 교수님 하셨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네. 있겠고요. 김 교수님,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워싱턴을. 근데 그 전에 트위터로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세간의 분석은 기대감의 표현, 성과에 대한 기대감 표현, 또 하나는 일종의 압박,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주지사들 모임 조찬에 나가서 뭐 트위터를 했고 연설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현명한 그러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. 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,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것은 이제 북한을 파워하우스, 경제적인 대국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일종의 압박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. 오히려 뒤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는군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재 해제고, 그렇죠. 제재 해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.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을 해오는 거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함으로써 뭐 결국은 이제 쉬운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가 원하는 게 경제 뭐 제재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인데 너네 그거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. 잘 해줘. 뭐 이런 정도의
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좀 협상 전략 차원이긴 한데,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북측 입장에 봤을 때도 그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꼭 북한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꽤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오히려. 그렇죠. 실제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북한은 농업국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그 경공업국이고 상당한 지하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 기초가 예.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상당 부분 국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. 분명히 동북아 지역에서 사실은 185개 IMF 회원국이 있는데 북한만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국제 체제로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IMF 회원국도 될 수 있고 예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제 활성화를 다양화할 수 있다. 이렇게 본다면 예. 북한이 이런 제도, 소위 세계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는 이 자체, 글쎄요. 이거는 문제가 없죠. 다만 이제 핵심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란 말이죠.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과연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, 그러게요.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계획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그렇죠. 주목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왠지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던 그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베트남은 잘하시는 것처럼 월남전이라는 거에서처럼 이제 미국이랑 전쟁에서 붙었던 데 아닙니까? 그 이후에 저렇게 IMF도 가입하고 수교도 하고 정상화도 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또 정상국가가 좀 된 것처럼 북한도 그런 프로세스를 그러면 노려서 상징적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? 뭐 베트남이 주는 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많죠.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혁 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하고 북한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국가죠.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. 예.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뭐 미국하고 베트남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 그리고 경제 개발 이러한 것을 쉽게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많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을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시키고 그거의 대가로 이제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제재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를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제 몰아가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좀 의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. 가장 큰 의제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수준일 테고요.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냐 이렇게 크게 이제 좁혀집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, 김 교수님. 접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양국이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? 글쎄 비핵화 관련돼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얘기는 생산 동결과 폐쇄입니다. 영변 핵시설장. 물론 이제 비욘드 영변에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장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뭐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비건이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냥 내가 이거 뭐 동결시키고 부술 테니까 쳐다봐라. 뭐 들어와서 뭐 확인해봐라. 예. 이런 식으로는 이제 미국이 못 받겠다는 거죠. 결국 거기에 대해서 사찰단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북미 간에 계속 끝까지 접점을 찾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. 물론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ICBM 얘기도 나오고 알파로서 그리고 뭐 영변 이외의 시설들이 또 같이 묶여서 동결되고 폐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로드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알파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사찰 검증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양측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
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강경한 어떤 굉장히 경직된 그런 요구 안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조금 완화된 그 요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만 이제 합의만 돼도 이제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. 그게 사찰 검증에 합의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냐. 이 말씀이신데요. 강 교수님, 그러면 그 정도가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응 조치도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.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,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 폐기죠. 그렇죠. 그런데 이미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핵 폐기가 아니고 이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미국의 상응 조치의 교환으로 이게 이제 변질이 됐단 말이죠. 예, 예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뭐 미사일 실험, 핵 실험 없어서 괜찮다. 그리고 이번 만남이 이 만남에서 계속 이어질 거다. 그러니까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년 11월 되면 미국도 이제 재선 구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걸 갖고 있다.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들이 내보일 수 있는 패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다. 근데 문제의 핵심은 예. 트럼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. 예. 이 모든 일들을.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역시 핵심이 사찰받고 예. 검증받는 거라고 봅니다.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사찰을 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면 네. 미국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얘기에서 얘기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뭐 면제 조치할 수 있죠.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 북미 관계의 표면적인 피상적인 개선만을 통해서 이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북한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찰 검증의 합의,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북 경제 제재 조치,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어떤 뭐 해소, 뭐 일부 해제, 완화, 예. 그게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을 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은 서로 어느 정도 맞교환 정도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미국의 독자 제재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주고 싶은 거죠. 1차적으로. 그게 나온 게 이제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왔고. 근데 북한이 그걸로 만족 못할 거란 말이에요. 좀 더 큰 거를 원할 거란 말이죠. 실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원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은 확실한 영변에 대한 그렇죠. 사찰 검증을 원할 거고 예, 예. 그래서 결국은 검증 문제거든요. 기존에 뭐 육자회담 진행된 걸 봐도 검증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지만 검증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이겠다고는 전혀 합의가 되지 못했어요. 계속 협의한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부터 뭐 완전하게 들어가서 뭐 육안으로 보고 다 볼 수 있고 이제 검증 사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해야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독자 제재안 그거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 완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되겠군요. 특히 이제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찰에 물론 수준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찰에 서로 이제 합의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금강산 관계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크게 맞교환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봐도 되겠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쪽 얘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이런 표현을 이제 써가지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길지 않게 한 말씀씩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 말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우리 강 교수님부터. 네,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돼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거다. 그렇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시스템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 그대로 선언이니까 선언적 차원의 의미에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꼭
놓지 말고 참여해서 같이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.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김 교수님은요? 저는 물론 이제 비핵화가 상당 부분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평화 협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4개국이 논의를 하겠죠. 사자회담으로. 예.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정부가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양자 종전 선언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예. 아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북미 간의 양자 간의 종전 선언이 되면 그럼 평화 협정 당사자들끼리의 양자 및 다자 간 종전 선언은 이미 다 된 거 아니냐. 그러면 비핵화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평화 협정에 대해서 평화 체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반이 된 거 아니냐. 예.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러한 체제, 즉 기존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변환될 수 있는 1차적인 고리가 이제는 풀렸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특히 뭐 남북 경협을 중시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만 한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.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군요. 종합적으로. 알겠습니다.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다 계속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좀 두 분과는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